안녕하세요. 진료실에서 영상을 좀 참조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듣고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은 잘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런 적극성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저는 좀 감사한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여러분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약을 먹었을 때 몸이 늘어져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좀 이렇게 몸이 처져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정신과 약은 부작용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선 정신과 약을 먹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정신과 약의 부작용 편에서 다루지 않고 왜 이렇게 정신과 약의 어떤 궁금증, 그런 부작용에 대한 궁금증, 그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어떠한 식으로 처방이 되느냐에 따라서 몸이 좀 늘어지고 처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동안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몸이 늘어집니다, 몸이 처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을 보면은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류는 이 항우울제와, 그러니까 잠하고 전혀 상관없는 약들이죠. 잠하고 전혀 상관없는 약들이 좀 잠을 못 주무실 때 오셔서 잠을 좀 자게 해주는 약과 이렇게 병합 처방이 됐을 때 그런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 약은 자기 전에만 먹었는데 낮에도 졸리고 오후에도 좀 늘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한 케이스가, 한 부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졸린 약이 전혀 아닌데, 이건 졸린 성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잠자는 약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약을 먹고도 낮에 내가 좀 많이 늘어지는 것 같다, 예민하다,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요런 또 세 번째 부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효과들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약들, 아예 전혀 정신과 약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침, 점심에 가끔은 내과 약을 처방해 드리기도 하거든요. 위장이 정말 안 좋으셨을 때는 우리가 신경성으로 위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신경성이라는 부분, 스트레스성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지, 결국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위가 손상을 받는 부분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제가 내과 약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내과 약임에도 불구하고 늘어지고 처지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런 좀 세 부류의 어떤 환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졸리지 않은 약과 졸리게 하는 약, 쉽게 말하면 수면을 도와주는 약이 같이 처방됐을 때예요. 이때도 물론 자기 전에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새벽녘이 되면 약효가 끝나게끔 그렇게 약을 조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잠을 더 잤으면 좋겠다, 오전 내내 잠이 안 깬다, 낮에도 하품 나오고 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품이 나오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만약에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지금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꾸벅꾸벅 이렇게 잠이 올 정도라면 그거는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바로 병원으로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약을 조정할 때에는 한 일주일치, 짧으면 일주일치, 길어도 2주일치 이상 안 드리려고 해요.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 정말 이렇게 거리가 1시간, 1시간 반 되는 거리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약을 2주일치를 드리고, 대신에 뭔가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바로 소통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주로 이렇게 정신과에 와서 처방을 받으시는 초기에 느끼시는 불편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졸리지 않은 약과 또 수면을 도와주는 약을 이렇게 처방을 했을 때 참 우리 바람 같아서는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모처럼 만에 잠을 잘 잤으니까 개운해져서 일상생활로 딱 복귀했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제가 처음 이제 약을 처방하는 입장에서는
그 환자분한테 얼마만큼의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지를 예측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제가 문진을 해서 이분은 정말 오랫동안 힘드셨겠구나, 이분은 이런 불편감을 조금 오래 느끼실 수도 있겠다, 이분은 뭐 나이도 젊고 그러시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푹 쉬시면 금방 회복되겠다, 뭐 이런 어떤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정신과 약은 뭐 체중이 몇 킬로에서는 몇 그램을 써야 되고 성인에서는 얼마, 뭐 이런 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처럼 약을 처방을 드리고 그 약에 대한 반응을 보고 육체에 쌓여있는 피로 정도를 어떻게 보면 추정해서 다시 또 조합을 바꿔드리는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게 없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곤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며칠 정도 또는 길어야 한 일주일, 더 길면 제가 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기간이 길어지는데요. 젊으신 분들은 뭐 일주일 안에 다 해결이 되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2, 3주 정도면 괜찮아집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병원에 오실 때에는 이미 많이 피로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잠 하루 못 잤다고 정신과 가서 약 타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 안 계십니다. 제가 나중에 정신과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나요? 라는 편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로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망설이시다가 많이 힘드시다가 그냥 이 정도 힘든 거는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견디시다가 더 이상 안 돼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서야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사실 몸 구석구석에 피로가 많이 쌓여 있어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고칠 때가 너무 많아요. 에너지도 충전을 해야 되고 수리를 하고 복구를 해야 할 그런 기능이 떨어진 신체 장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잠을 잘 못 자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잠자는 시간에 그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 몸 입장에서는 함부로 수리하고 복구하고 그럴 순 없죠. 왜냐면 주인이 언제 또 행동을 또 액티브하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피로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셨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무조건 아무리 약을 약하게 해줘도 약을 드실 때가 약을 안 드실 때보다는 무조건 수면의 질이 좋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약하게 드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약을 먹었는데도 뭐 좀 중간에 깨고 뭐 지금 정말 딱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개운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쾌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처음에는 약하게 드리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뭐 중간에 좀 덜 깨긴 했는데 그래도 좀 깨고 잠이 좀 안 오는 느낌, 잠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잠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랬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약하게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잠맛을 본 우리의 몸이 이제 주인이 좀 피로를 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와르르 뭔가 그동안에 미뤄놨던 숙제를 하듯이 몸의 고장난 데를 뚝딱뚝딱 고치고 또 뭐 복구해야 될 땐 부속품 바꿔야 될 땐 부속품 바꾸고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룻밤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낮에도 좀 이렇게 졸린 느낌, 왜냐면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피로를 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좀 환자분들한테 이거는 뭐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견디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그 환자분이 지금 좀 집에서 쉬실 수 있는 상황이면 상황이 이런데 가능하면 좀 낮에도 좀 이렇게 쉬시고 좀 이렇게 해서 좀 몸의 회복을 도와주시면 신체적으로만 회복돼도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90%는 바쁘신 분들이에요. 근데 낮에도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소통을 해서 어떤 약을 뭐 반으로 잘라서 드셔라, 어떤 약을 빼고 드셔라, 다음번에 병원에 오셨을 때 꼭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는 약하게 드리고 어쨌든 약하게 드리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점점 풀리게 돼 있는 거니까요. 빨리 풀리냐 늦게 풀리냐의 문제지, 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피로는 약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는 더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피로를 풀다 보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점점 이제 낮에 좀 이렇게 하품 나고 이런 건 많이 줄었다.
근데 잠이 안 온다. 또는 전처럼 다시 새벽에 많이 깬다. 그러면 저는 그거 다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몸이 좋아지신 거예요. 신체적으로 복구가 되시니까 이젠 약이 약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제가 약을 조정을 해드려야 돼요. 약을 조정해드리고 다시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깼을 때 딱 잘 잘 수 있는 그 처방 조합과 용량을 찾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제가 약을 이렇게 막 찾아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서는 딱 수면 습관이 규칙적으로 만들어지고 항상 일정하게 자기 시작하면 신체적인 회복은 가속도를 붙게 되고 신체적인 회복이 먼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감정적인 여유들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품 나오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하품은 두뇌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을 하는 거니까 뭐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하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졸려. 자기 이렇게 하품해 본 적 없다고. 하품을 하고 나면 몸이 그냥 노골노골노골해진대요. 그러니까 하품을 정말 얼마나 크게 시원하게 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말씀드려요. 이제 그런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지금 몸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하품 정도는 괜찮으시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정말 꾸벅꾸벅 졸고 정말 그럴 정도면 그거는 약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정을 거치시면서 점점 거치시면서 보통은 한 달여 정도의 정해지는 어떤 그런 약의 용량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보통은 요런 정도가 이제 꾸준히 드실 수 있게 되는 그 용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되면 이제 수면당에서 일정하게 주무시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제 제가 좀 다시 또 이제 항상 매번 당부를 드리지만, 이 약을 이용할 때 그냥 이제 이 약이 있으니까 난 아무 때나 잘 수 있어 라고 이 약 자체를 수면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약에다가 수면제를 같이 초반부터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신과는 수면제가 아니어도 잠을 잘 수 있는 약물, 잠을 자게 도와드릴 수 있는 약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수면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 일상의 사이클에서 항상 규칙적인 시간에 나한테 좀 긴장을 풀고 이완을 하고, 오늘 하루는 마무리됐어, 오늘 하루는 끝났어 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라고 항상 당부를 드려요. 항상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약을 드시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가시고, 그 습관을 약을 이용하시는 동안이라도 만들어 놓으시면 항상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잠이 시작되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밤이 돼도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이 텐션, 쉽게 말하면 긴장이 가라앉지 않아서요. 긴장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어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수면을 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이 전투가 안 끝났어. 일상의 전투가 안 끝났어. 이 치열한 삶의 전투가 아직 안 끝났어. 몸이 한껏 흥분해 있고 아직도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그리고 온갖 생각들이 납니다. 왜? 전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일상에 관련된 생각들이 계속 나요.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나? 앞으로 이 일은 어떡하지? 계속 현실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그럼 잠 못 자요.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잠을 못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몸에다가 그런 긴장을 풀고 이완을 하는 그런 시간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약을 이용하시라고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고 좀 늘어지고, 정신과 약은 이렇게 몸에 먹고 나면 늘어져요. 아주 기분 나쁘게 늘어져요. 그냥 졸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시다면 그거는 꼭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약을 본인한테 맞는 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면 정신과는요, 잠을 도와주는 약도 수십 종류고요. 그 수십 종류의 용량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 수십 종류의 조합은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공부의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지만, 이 조합의 경우의 수가 정말 다양해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약 처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사마다도 처방이 달라, 똑같은 문제로 처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정신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약을 드실 때 좀 늘어진다 그러면 정신과 약이라서 이렇게 늘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꼭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셔서 불평감으로 호소하시고 얘기하셔서 그렇지 않은 약으로, 그렇지 않은 용량으로 조절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런 잠을 도와주는 약이 없을 때예요.
왜냐면 그런 분들 중에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잠을 잘 주무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신과 약을 먹고 잠을 자게 되면 자기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 바쁜데? 그냥 어떻게 보면 긴장을 못 푸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선에서도 긴장을 못 풀고서는 그냥 잠은 그냥 지금처럼 자고 좀 이런 좀 스트레스를 받는 마음, 이렇게 안 좋은 마음,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좀 이 마음이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셔서 저한테 저는 잠은 잘 자요. 그런데 요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많이 예민하고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잠자는 약은 안 넣어드릴게요. 잠도와드리는 약은 안 넣어드릴게요. 하지만 요 약은 항상 잊지 말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자기 전이라는 봉투에 넣어드립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 전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드실 수가 없다면 그냥 아침에 드셔도 무방할 정도로 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약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약 처방을 드려요. 실제로 그런 약들은 그냥 어떤 의미에서 영양제처럼 그냥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약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약을 드시고도 낮에 좀 많이 졸린다, 낮이 좀 많이 늘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 진짜 꾸벅꾸벅 이게 잠이 옵니까? 그렇지는 않으시대요. 아침에 그럼 일어나기가 힘든가요? 그렇지 않으시대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거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만약에 약의 기운 때문에 잠을 잘 자서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아침까지도 졸려 있는 거라면 약 때문이라면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야 돼요. 약에 취해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분들 말씀드려보면 아침에는 일어나서 좀 활동을 하는데 오전 시간 동안 또는 오후 시간 동안에 약간 이렇게 나른한 느낌이 들고 노골노골한 느낌이 들고 졸린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그러면 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좀 집에 계시고 그런 분들은 그러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눈 감고 낮잠 주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은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온대요. 그 차이를 느낍니다. 근데 저는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평상시에 굉장히 날이 서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항상 긴장을 하고 지내시는 게 일상이었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불안과 긴장을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의 몸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불안과 긴장이 항상 기본값입니다. 남들이 내 몸에서 살았을 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날이 서서 예민하게 지내니? 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상상을 못하죠. 그러신 분들은 약을 드시고, 사실 이제 그런 항우울제 중에서는 초반에 약간 코감기약 먹은 것처럼 약간의 나른함을 느낄 수 있는 한 일주일 정도? 근데 계속 약을 드시면 또 없어지긴 해요.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아주 간혹 계세요. 근데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남들은 다 안 느끼는데 왜 이렇게 혼자서 유별나게 느끼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항상 긴장하고 사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조차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완이 되고 뭔가 낯설어진다라, 이게 뭔가 이렇게 긴장이 이완이 되고 불안이 줄고 내가 좀 날이 좀 이렇게 좀 둔해지는 그 느낌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끼세요. 그리고 굉장히 낯설어 하세요. 왜? 못 느끼고 살았던 느낌이니까. 근데 사실 제가 장담을 하자면 이런 분들도 계속 그냥 이렇게 이완이 된 상태에서 이상한데 이런 느낌, 내가 이렇게 기운을 빼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나?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계속 인생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또 적응을 합니다. 그렇게 적응을 하고 진짜 나중에 이렇게 몇 달, 1년, 2년 지나서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예민하게 살았을까? 옛날에 내가 정말 나이 서서 지냈구나. 그땐 깨달으세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병원에 오실 때는 이미 그냥 한두 해 그러다 오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약간의 노골노골한 느낌, 약간의 느슨해지는 느낌, 이 자체조차도
낯설 정도로 그걸 못 느낄 정도로 오랜 세월을 지내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마사지를 받으실 때도 다른 사람들이 느끼면서 이렇게 마사지 받으면서 코 골면서 자고 이런 거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항상 날이 서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경계가 늦춰지는 그런 상황들을 인정 못 하실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잠을 푹 자게 해드려도 문제예요. 왜? 잠을 푹 자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왜냐면 지금 항상 뭔가 위험한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난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왜냐면 평화롭게 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과 긴장에 그리고 항상 예민하고 그런 감정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도 그런 것들이 보여요. 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인생 경험을 한 부분들 그 사람의 인생 경험은 어떻게 보면 전투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똑같은 1시간을 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할 거고 더 많이 배터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칠 거고 남은 안 지치는데 나는 왜 지치지? 이러면서 더 파이팅을 할 거고 더 파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더 무리를 하게 될 거고 더 무리를 하면서 힘드니까 좌절을 하게 되고 좌절을 하니까는 화가 나게 되고 화가 나는데 이것은 남 탓을 할 수 없으니까 내 탓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러 이렇게 해결을 하러 병원에 오신 분들은 정말 환영하고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헬스장하고 좀 비슷하죠. 병원에 그 뭐냐면 헬스장 유리창에 그런 거 써 있잖아요. 헬스장까지 오셨으면 당신은 운동을 반은 이제 한 겁니다. 뭐 이런 게 써 있다는 뭐 그런 인터넷 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정신과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본인의 인생을 개선해 보려는 어떤 그런 첫 발걸음을 내시고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신 건데 간혹 가다가 안타까운 면이 이제 그런 거를 느끼셨을 때 그런 거를 느끼셨을 때, 뭐 늘어지고 힘든 걸 느끼셨을 때, 어머나, 역시 정신과약은 위험해.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지금까지 내가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내가 이게 사는 게 힘들었는데, 정신까지 못 차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정신과약이 오히려 나를 해를 줄 수도 있어. 정신과에 뭐 좋지도 않다는데, 어머나, 그리고서는 정신과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지시면 또 오시겠죠. 또 오셔서 또 실망하시고 또 못 오실 수도 있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고민과 염려를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본인한테 편한 식으로 절대로 불편한 약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해서 본인이 나은 감정으로 인생을 보고 그렇게 보는 인생들이 앞으로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제는 좋은 시간들이 좀 본인의 인생에 쌓여서 내 과거에서 이미 일어난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과거로 흘려보낼 시간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을 바꿔서 결국에는 내 과거를 바꾸고 그 과거에 영향을 받는 현재의 나도 바꾸고 그런 기회를 좀 갖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로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약이 아닌 약에도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참 요 세 번째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뭐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굳이 제가 요거를 마지막에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정신과에 대한 낙인, 쉽게 말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사회적인 편견, 여러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은 못 봤을 영화지만,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고 자란 뭐 아마데우스라든지, 뭐 이런 영화에서 보면, 이 정신과라는 게 무슨 그냥 진짜 또라이들, 좀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격리하고 이런 부류예요. 그리고 제가 전공의로서 처음에 수련을 받던 시절도 정신과에는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현실 판단력을 잃어서 정말 정신을 놔버린 그런 사람들이 좀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고, 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수련을 받은 병원은 사실 그런 현실 판단력을 잃은 사람보다는 좀 뭔가 이런 현실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화 장애를 많이 앓는, 어떻게 보면 화병이죠. 그거를 주로 보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분석도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여서 지금 참 과거를 돌아보면 교수님들께도 감사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냐? 코감기약을 먹어도, 멀미약을 먹어도, 심지어는 술도 옛날에는 약으로 쓰였으니까 술을 먹어도 사람이 멍해지고 왜냐면 진정작용이 있으니까. 그건 진짜 인지기능까지 떨어뜨리거든요. 멍해지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 멀미약이니까 원래 그래. 코감기약 졸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심지어는 그런 코감기약이나 뭐 이런 약들을 수면제로 생각하시고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잠이 안 올 때 코감기약을 먹어. 제일 유명한 액티 땡땡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면제처럼 먹어요. 사실 그런 약들을 오래 먹으면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실은 그런 치매를 1.5%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는 약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미국을 여행 가면요, 미국의 마트에 일반 약들을 정말 많이 파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감기약 중에서 PM이라 그래갖고 저녁에 먹는 감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먹는 감기약이라는 거는 거기에 졸린 성분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과에서 처방을 못 받으니까, 미국은 이제 진료비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처방을 못 받으니까 그냥 그 감기가 없는데도 그 감기약, 저녁에 먹는 졸린 감기약을 먹고 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미국 국민들 중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진료받는 거 너무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이촌이 거의 없을 정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반대로 정신과 약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 감기약을 먹고 자요. 정말 여러분들은 상상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감기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찬가지로 술을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려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신과 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신과 약이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의 시선이 만든 거예요. 그런 사회의 시선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사회의 시선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고 어떤 미디어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보고 배운 어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약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딱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보통은 이제 무슨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보통 어떻게 보면 병원에 상호를 붙이는데, 저희는 그런 정신건강학과를 빼고 무슨 의원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는 좀 그런 사회에서 보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타파해보고 싶어하는, 좀 사람들이 왔을 때 좀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덜 느끼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었는데요.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다행한 거는 이제 요즘은 정말 정신과 문턱이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 뇌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사실 이 뇌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발달할 줄은 사실 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AI를 발달시키려고 하다 보니 인간의 두뇌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인간의 두뇌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니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을 모아서, 정말 인류 과학자들을 모아서 연구를 하는데, 이 AI가 필요한 게 사업체들이잖아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술 연구비에 투자되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천문학적인 돈이 AI 연구에 쏟아졌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뇌에 대해서도, 인간의 두뇌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요, 이 두뇌와 관련된, 쉽게 말하면 두뇌 기능을 관리해주는 이런 약물의 개발을 의학의 3차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좀 말이 조금 약간 3000%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의학의 1차 혁명은 백신의 발견이에요. 이것도 발견이라고 말을 해요. 발명은 아니죠. 백신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너가 그런 어떤 천연두 백신을 만든 것이 의학의 1차 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2차 혁명은 페니실린의 발견입니다. 항생제라는 게 발견이 돼서 그냥 감염으로 죽던, 옛날에 우리 보면 임금님들도 다 등에 이제 고름 생기고 종기 생기면 그냥 그걸로도 죽었잖아요. 옛날에 감염되면 큰일이었거든요. 특히 전쟁 때도 뭐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거기에 균이 감염되면 그냥 팔 잘라내거나 다리 잘라내거나 아니면 거기 도려내거나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열에 들떠서 죽는 거예요. 이게 2차 혁명이었어요. 3차 혁명은 바로 이런 정신과 관련 약물의 발달입니다. 그리고 3차 혁명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계속 더 발전 중이에요. 앞으로 얼마만큼 발전될 수 있을지는 사실 상상을 못합니다. 그 덕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젊으신 분들이 인식을 바꾸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병원에 이렇게 자주 이제 많이 찾아오시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견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두뇌 기능을 관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 역시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네 라는 어떤 그런 기특한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야,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정말 많은 것을 해내야 되고 많은 것을 부담해야 되고, 아, 이런 현실에 참 놓여있구나 우리 젊은이들이. 옛날에 이게 라떼는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방학 때는 그냥 다 통으로 노는 거고, 대학교 다닐 때도 좀 열렬하게 이렇게 놀면서도 다닐 수 있고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가 뭐예요? 어린이집부터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도 가야 되죠. 뭐 사회 직장도 나가야죠. 학원도 직장 가서도 다녀야 되죠.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이런 어떤, 좀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 때문이라고 그 환자분한테 아유 이거 정신과 약 먹고서는 그냥 이거 그냥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사회적인 그런 부정적인 인식은 그 사람 혼자 생긴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만 뭐라고 욕할 것도 아니죠.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정신과에 대해서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놨고, 지금도 보면은 정신병원, 어떤 버려진 정신병원이죠. 그런 어떤 곳을 찾아가는 것을 공포체험처럼 하고, 또 영화에서도 보면은 정신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이렇게 호러, 뭔가 공포스럽고 무섭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흥미로운 소재로 여겨지고, 막 전기 충격 치료 막 하고. 저 전기 충격 치료 옛날에 전공이 때 딱 한 번 해봤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미지는 안 그렇죠. 사람들의 인식도 안 그렇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렇게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신과에 대한 인식을 그런 어떤 좀 사람의 마음을 갖고 노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 약한 마음 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갖고서는 뭐 루저들이 모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더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생존을 해내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과학적인 도움을 찾는 그런 것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또 문의사항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또 이렇게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또 저한테 물어보시고 요거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물론 진료실에서도 지금까지 제가 영상 올린 것들, 뭐 진료실에 오신 분들도 가끔 저한테 말씀하시지만 저한테 들었던 말들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오시면 또 저도 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또 말해드려요. 다 요소마다 다 말해드립니다. 영상 몇 개에 걸쳐서 나왔던 얘기들을 또 이렇게 몇 번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 좀 듣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